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은행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돌아가면 지금 금리가 그럼 이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 플로우는 이해되시죠?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플로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구조가 높아지는 거는 우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또는 그렇죠? 스프레드는 뭐예요?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마진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거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손대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죠. 스프레드를 줄이는 거겠죠? 맞아 안 맞아요? 스프레드를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아까 보세요. 지난번에부터 그러니까 밑밥을 깔았는데 순이자 마진 이야기, 예대 마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 당장 이 얘기한 거 아니죠? 지난번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정치권에서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 이것까지 직접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건 처음 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결국 역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밑밥을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걸 두 개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마진을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수의자 마진 같은 걸 놓고 봤었을 때 은행에 그렇게 과도하게 수의자 마진을 남겨먹고 있던가요?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산 규모가 커져서 대출 채권이 많아져서 그 규모가 커져서 거기 곱해지는 순이자 마진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 총액 자체가 높아진 착시 효과가 생긴 것이지 순이자 마진 그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전하고 대출 채권이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어떤 그 원금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마진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시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요 얘기는 차치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금가옥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차익 거래가 발생해가지고 그 어떤 그 기회가 바로 즉각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재무관리 배우면 나오잖아요. 일부 일가의 법칙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도 높아졌던 거 아니겠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디에 기속됩니까? 개인이면은 신용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면 그죠? 자, 근데 이 두 개 다 누가 이거를 만들게 되냐면은 이거를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KCB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금융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도 있겠지만은 뭐 무디스, 피치, 뭐 S&P 뭐 이런 회사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회사들이 이 기업들의 신용도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신용도는 1년짜리 무보증 회사채를 얼마나 상환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신용 등급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산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무슨 도사예요. 가만히 눈 감고 돈 닦고 있으면 시험 점수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글로 그냥 변경하면 기대 손실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볼게요. 이거는 그냥 노출된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대출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잔액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는요. 중도 화산 로스 기분 디폴트. 기분이 주어진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얼마큼 손실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거는 회수를 못하는 비율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해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다 금액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억이다. 부도 확률이 10%다. 근데 이게 회수율이 예를 들어 50%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계산을 해봅니다. 100 곱하기 0.1 곱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0.05니까 5억이 되겠죠. 그러면 기대 손실이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거만 보면 어때요? 5% 털릴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 확률은 어디서 나와요?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들이 산업마다 어떻게 분류 코드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 디폴트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과거부터 데이터를 쫙 모아왔겠죠. 그럼 시공평가회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속한 이런 정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차일 때 이 디폴트가 이 정도 발생한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요. 근데 재무 구조만 감안한 거지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같은 거는 전부 다 숫자로서 감안을 하기가 어려운 정성 데이터라서 감안을 못 하겠죠.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감안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확률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한다? 리스크가 결정이 되겠죠. 맞아, 맞아요. 그럼 리스크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재무구조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막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논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부채가 많아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돌아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것들을 얼마나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나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론은 줄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 일단 우리가 뭐 재무관리 이런 거 배워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걸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맞죠? 맞잖아요. 얘가 진짜 리스크가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통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정량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다가 정성 평가를 더해야 되겠죠. 정량적인 거는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화를 해야 되는 거.
보통 이 수치화를 할 때는 척도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럼 이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거냐? 아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기술시험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은 기술시험평가사에 나오는 스타트업 기업들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 그죠?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없어요. 적자예요, 적자. 이 기업의 기업 가치나 이런 걸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면 이건 답이 없겠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포텐셜 이런 거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잠재성, 포텐셜을 여러분이 봤었을 때 그거를 숫자로 딱 나오나요? 숫자로 안 나오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해보고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치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술시험평가사 자격증을 공부해 보시면은 척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척도화마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누가 봐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교하다 보세요. 여기까지는 논리가 전개가 됐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이거를 척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피션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딱 연결을 지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대한신용평가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험평가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대체한다는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보조적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정량적 평가가 중심이지 아직까지는 정성적 평가, 이게 대안적 평가 이런 게 중심이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드렸었죠. 왜냐면 여기 지금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해해가지고 이 피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시험평가수단, 이게 대한시험평가수단에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원. 원류가 되는 게 바로 알리바바 케이스고요. 이 알리바바 케이스를 활용해서 전 국가들이 확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알리바바 지금 마탱이 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 갑자기 왜 알리바바 얘기를 꺼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알리바바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리바바가 지금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이게 이런 대한시험평가 수단에 어떤 큰 축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아시겠죠? 자, 알리바바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죠. 전자상권. 근데 이 알리바바의 전자상권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의 개념하고 달라요. 이거는 알리바바는 그러면 왜 이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근데 이 셀러가 그냥 우리가 하나의 몰이라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싱하잖아요. 근데 이 알리바바의 모델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셀러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죠. 그럼 셀러 숫자가 어때요? 진짜 많겠죠. 당연히 이 고객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거래가 이렇게 막 일어나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바이어는 그렇다 치고 이 셀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러를 보면 어때요? 이 셀러도 보면 랭킹이 딱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랭킹이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일단 거래 대금, 그 다음에 턴오버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뭘로 알겠어요? 시계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뭐다? 누가 잘 팔고 누가 잘 못 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그 셀러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셀러는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떼온다 또는 우리는 사입해온다고 하죠. 떼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에서 중요한 거는 회전율입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유통 마진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유통 마진이 많으려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야지 유통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유통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정책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같은 거는 얘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박리담 형태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죠.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그럼 우리가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제품도 있겠지만은 좀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제품마다 이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탄력적인 제품이라고 보고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고정비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량이 많아지기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도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해서 계속 턴오버, 회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한다? 이렇게 턴오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계속 떼와야 되고 떼와서 팔고 떼와서 팔고 떼와서 팔고 이렇게 되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떼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와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떼온 다음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턴오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마케팅을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하는 이커머스 사업자야 많이 이 정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ROE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되잖아요. 대출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맞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어떻게 한다? 알리바바에서는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셀러들한테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줘. 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금융기관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뭐 4대 은행 있잖아요. 뭐 중국 뭐 농업은행, 공상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농업은행, 뭐 건설은행 이렇게 뭐 4대 은행 있잖아요. 또 이런 애들도 똑같이 이런 셀러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없느냐? 대출해 줄 수 있죠. 맞죠? 근데 이 중국은행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들이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과도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몸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엔드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들이 턴오버가 어떤지, 반품률이 어떤지, 고객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객단가가 얼마인지, 품목의 수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시기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제법 증가하고 있는지, 얘들이 트렌드의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알고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는 정성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도화시켜서 어떤 수치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 척도로서 이걸 만들 수 있잖아요. 랭킹을 매길 수 있잖아요. 이 엔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출을 연 단위로 우리가 보통 이제 연장을 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연장을 꾸준히 한다고 쳤었을 때 이 기업이 평가받는 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연장할 때. 연장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맞죠? 그러면 그 사이에도 사실은 이런 변화가 그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은행은 이걸 안 하고요. 압니까? 은행에 이 데이터 다 제출합니까? 인턴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이런 거 제출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없죠.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 많은 셀러들을 갖다가 언제 그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엔트 파이낸셜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재무적 정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재무적이지 않은 이 정보들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의 격차를 얘들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죠. 바로 말 그대로 이 방식이 대안신용평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누가 딱 카피를 하느냐? 일본의 최대 전자상거래가 라쿠텐입니다. 라쿠텐에서 이걸 또 카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쿠텐 뱅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에서 뭘 합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말 그대로 파이낸셜이니까 이거는 뱅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뱅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여신 전문 금융회사, 미래셋하고 이런 회사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켓플레이스의 일종의 쿠팡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쿠팡도 쿠팡 파이낸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얘네들이 리스크를 좀 더 낮추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 채권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매출 채권. 자, 보세요. 이 셀러가 납품을 하죠. 그러면 돈을 바로 즉각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돈을 쿠팡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60일 정도 걸립니다. 내가 지금 팔고 돈을 60일 뒤에 받죠. 그러면 60일 동안에 나는 매출 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빨리 현금화가 하고 싶죠. 왜? 빨리 더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셀러 입장에서는 계속 빨리 뭘 하고 싶다? 빨리 현금을 빨리빨리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매출채권 할인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고금리였거든요. 이게 연이율이 15%였어요. 근데 연이율이 1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걸 쓰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돈을 쓰는 매출채권 대출 쓰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되니까 15 곱하기 12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6분의 1이면 어떻게 3%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수료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왔던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도 소비를 봤었을 때 이커머스 시장이 200조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점 커지겠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 전통적인 은행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 빅테크 기업에 대비해서 시중은행들은 이런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합종 연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은행은 정보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이나